여러분은 극명하게 앞뒤가 다른 사람을 보신 적이 있나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겉모습과 속마음이 어느 정도 다른 면이 있겠죠. 하지만 그게 몹시 심한 사람을 보게 되면 단순히 싫다는 느낌 이상으로 좀 무서운 기분까지 느껴지게 됩니다. 특히 그런 사람이 가족으로 얽히게 되면 안 볼래야 안 볼 수도 없게 돼서 더 곤란하죠. 누구 얘기냐면요. 바로 저희 손윗 동서인 형님 이야기입니다. 저도 나름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왔다고 생각하는데 형님 같은 사람은 처음 본 것 같아요. 밝고 선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속은 시커멓고 소름 끼치는 악의가 가득했던 그런 사람을 말이죠. 지금 제가 들려드리는 얘기는 결혼하고 제가 겪었던 앞뒤가 너무나도 달랐던 저희 형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저희 오빠가 운영하는 입시학원의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정도 교제를 했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남친은 방산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잘 만나오고 있었고 2년 정도 되던 해에 남친이 먼저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받아들였습니다. 남친은 어머님과 가족을 소개해 주겠다고 만나러 가자고 했죠. 2년 사귀는 동안 뵌 적은 없었지만 남친 가족에 대해 익히 들어왔기 때문에 익숙한 기분도 있었어요. 남친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님이랑 둘이서 산다고 했고요. 형은 8년 전에 결혼해서 분가해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형은 남친보다 4살 위라고 했고 형의 아내인 형님도 형과 동갑이라고 했습니다. 남친이 말하기로 어머님은 처음 보면 좀 쌀쌀맞은 느낌이지만 마음은 따뜻하신 분이고 또 누군가에게 한번 마음을 열면 정말 잘해주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 예로 형님이 딱 그렇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아주버님과 형님과의 결혼을 처음에는 반대하셨대요. 형님은 부모님이 오래전 돌아가셔서 큰 이모네에서 컸다고 했습니다. 하는 일은 출장 메이크업 아티스트라고 했어요. 원래는 샵에서 일을 하다가 독립 후 출장 메이크업사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형님이 부모님 두 분 다 안 계신 것도 직업이 불안정한 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답니다. 무난한 집안에서 자라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며느리를 맞이하고 싶다고 하셨죠. 형님이 어머님 성에는 안 차는 며느리였던 겁니다. 하지만 형님이 아이를 가지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하셨대요. 다만 결혼은 허락하되 딱히 도움은 안 주고 싶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형님이 결혼하고 나서 어머님에게 그렇게 잘했대요. 어머님은 아들만 둘이다 보니 그런 어머님에게 자기가 딸처럼 해도 되겠느냐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정말 곰살맞게 굴고 잘하더랍니다. 어머님 입장에서도 며느리가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니 예뻐 보이셨겠죠. 그렇게 마음을 열었고 두 분이서 이제는 엄청 잘 지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도 아주버님과 형님이 이사 가실 때 집값에 보태라고 2억 정도 돈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할 땐 안 해주셨지만 후에 해주신 거죠. 남친은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엄마가 처음에는 좀 쌀쌀맞아 보이지만 한번 마음을 열면 쿨하고 통도 큰 사람이거든. 지금은 형수님하고 아주 잘 지내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두 분이서 잘 지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곧 결혼하고 한 식구가 될 텐데 서로 사이 안 좋고 서먹한 것보다 사이 좋은 게 저한테도 더 좋잖아요. 그렇게 남친은 한정식 집을 예약했고 저는 그곳에서 예비 시댁 식구들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직업이 직업인지라 잘 꾸미고 화려한 모습이시더라고요. 화장도 진하고요. 제가 인사를 드리는데 형님이 방긋방긋 웃으면서 저를 맞이해 주셨고 어색해지지 않게 말도 많이 걸어주셨어요. 어머님은 남친 말대로 좀 표정도 굳어있고 쌀쌀맞은 느낌도 있었지만 형님이 워낙 살갑게 해주시니 저도 긴장이 풀리더군요. 마음속으로 너무 감사했죠. 오빠 학원에서 일한다고? 네, 입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
오빠 학원은 어디쯤이에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형님. 아, 그럴까? 입시학원이면 큰가? 그 말에 제 남친이 대답을 했습니다. 네, 3층짜리예요. 하면서 저희 오빠 학원이 있는 동네와 이름을 얘기해줬죠. 어머, 그 동네 꽤 땅값 비싼데 거기서 3층짜리를? 오빠가 돈 많은가 보다. 혜진이 아버님이 한의사세요. 아, 그래요? 와, 아버지나 오빠가 엄청 부자시네. 부자는 아니고요. 그 정도면 부자 아닌가? 아버님 한의원은 어디쯤이야? 나도 침 맞으러 여러 군데 다니는데 들어본 데인가 모르겠네. 동네에 작게 있는 데라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도 오래 하셨으면 실력이 아주 좋으신가 보다. 그렇게 음식이 나왔는데 종업원 분이 음식을 놓아주기 전부터 형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어머님 앞으로 음식을 막 놓더라고요. 이거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도라지 무침하고 연근조림. 아유, 가만히 있어. 직원분이 해주시는데. 제가 챙겨드려야죠. 어머님 찬물 드시지 마시고 따뜻한 물 여기. 체하지 않게 천천히 드세요. 저번에 체해서 고생하셨잖아요. 맞아. 그때도 일요일이라서 약국 문 연 데도 없고 고생했는데 네가 기어코 일요일에도 문 여는 약국 찾아서 약 사왔잖아. 그 정도도 안 하나요? 어머님이 체기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뭐라도 해야죠. 그 말에 어머님도 싫지 않은 표정으로 웃으시더라고요. 아유, 왜 이렇게 유난이야. 그만 좀 해. 원래 이런 건 맏며느리가 챙기는 거예요, 어머님. 하면서 어머님 팔짱을 끼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형님이 정말 애교가 많으시구나, 어머님에게 정말 잘하시는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님도 그런 형님이 기특해 보이시고요. 저는 사실 형님 같은 애교스러운 성격도 아니고 어른한테 저렇게 곰살스럽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싶어서 살짝 걱정도 됐지만 어쨌든 두 분이서 잘 지내시는 것 같아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형님께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는구나 싶기도 했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했고 형님은 예약 전화가 왔다며 잠깐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혜진이는 착하고 밝아 보여서 참 좋네. 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라고 너무 불편하게 생각 말고 우리 현준이랑만 잘 살면 그걸로 충분하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네, 어머님. 형님이 워낙 잘하고 성격도 좋아서 동서지간이니까 둘이서 잘 지내면 좋을 거야. 야무지고 싹싹한 사람이라 형님 보고 배울 것도 많을 거고.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저도 형님한테 많이 배우고 잘 지내볼게요. 그래, 고맙다. 어머님도 첫인상은 쌀쌀맞았지만 막상 둘이서 얘기를 나누니 부드럽고 좋으신 분 같더라고요. 특히나 형님을 아주 좋아하시고 많이 믿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 분위기가 참 좋아서 안심도 되고 기분도 좋았죠. 그렇게 저는 잠깐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볼일을 보고 나와서 손을 씻는데 언제 왔는지 형님도 화장실에서 나와서 손을 씻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죠. 형님, 통화는 다 끝나셨어요? 그런데 형님은 입만 웃은 채로 고개를 끄덕하시더라고요. 아까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선 쉴 새 없이 얘기하시고 분위기 메이커 같았는데 막상 저랑 둘이 있으니 좀 냉랭한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저도 어색하게 손을 먼저 씻고 형님을 기다렸습니다. 안 가고 뭐해? 같이 가려고요. 그러자 형님은 새초롬한 얼굴로 손을 닦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파우치 꺼내서 입술 화장도 고치셨어요. 저는 옆에서 가만히 기다렸죠. 어머님이 혜진 씨 되게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
아, 그런가요? 나 처음 인사했을 때랑은 완전 딴판이시네. 그때는 찬바람이 쌩쌩 불고 마음에 안 드시는 티를 팍팍 내셨는데. 라며 빈정거리시는데 저는 속으로 살짝 놀랐습니다. 좀 전에 가족들 다 같이 있을 때 밝고 활기찬 형님하고는 분위기가 너무 달랐다고나 할까요? 좀 얼떨떨 하더라고요. 다 했어. 가자. 그렇게 가는데 복도에서 형님이 갑자기 제 팔짱을 끼웠습니다. 그러더니 같이 안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저 화장실까지 갔다 왔어요, 어머니. 어쩐지 늦더라. 팔짱까지? 둘이 벌써 친해진 거야? 하여튼 친화력 좋아. 형님은 좀 전에 그 쎄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웃으며 어머님을 챙기는데 저는 속으로 뭐지?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느꼈던 기분이 좀 묘하긴 했어도 대수롭지는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딱히 저한테 나쁘게 하신 거 없고 또 시댁에서 형님의 평판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냥 내가 잘못 느낀 건가 보다 하고 말았죠. 그 남친과 저는 결혼을 했고 양가 부모님이 반반 도와주셔서 집도 바로 자가로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두어 달 지났을 쯤이었어요. 엄마가 고급 한우 세트 2개가 선물로 들어왔다며 하나는 주말에 시댁 갈 때 들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한우 세트를 챙겨갔고 어머님께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엄마가 드리라고. 아유, 뭘 이런 걸 챙겨주셔. 나중에 잘 먹겠다고 전화드려야겠네. 오늘 저녁에 구워서 다 같이 먹으면 되겠다. 네. 그런데 그걸 보는 형님 표정이 엄청 싸늘하시더라고요. 시종일관 웃으시는 형님인데 그때는 너무 저를 싸늘하게 봐서 좀 놀랐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갑자기 표정을 바꾸더니 어머님에게 어머나, 마블링바, 툭불인가 봐요, 어머님. 구우면 너무 맛있겠다. 그렇지? 저녁에 다 같이 먹으면 되겠다. 동선 좋겠다. 어머님이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라고 이런 것도 막 챙겨주시고. 너무 섬세하시다. 백화점에서 사신 건가? 아, 선물 세트로 2개 들어온 건데 저희 가족이 다 먹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아, 그럼 안 먹는다고 주신 거야? 네? 선물 들어온 지 오래된 건 아니지? 네, 그럼요. 아, 난 또 하시더라고요. 웃으면서 말하시는데 기분이 좀 이상한 겁니다. 저희 엄마 딴에는 좋은 선물이 2개 들어와서 하나는 바로 저희 시어머니 챙겨드리라고 전화하신 건데 무슨 남아도는 처치곤란 선물을 떠넘긴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요. 그 후에도 가만히 보면 형님은 은근히 저를 견제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나 싶으면서도 한 번씩은 형님이 저를 대하는 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머님이 해물찜을 직접 하셨고 저도 맛있게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꾸 동서는 입에 안 맞아? 콩나물만 자꾸 먹네. 해물 안 먹어? 맛 없어? 네? 음식이 입에 안 맞니? 아니요. 저 잘 먹고 있었는데. 깨작깨작 먹길래 해산물 잘 못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머님. 동서 입에는 안 맞나 봐요. 그래? 큰애 너 해산물 좋아하잖아. 네가 많이 먹어라. 네, 저는 어머님이 해주시는 해물찜이 너무 맛있어요. 저 가게 가서 해물찜 못 먹잖아요. 어머님이 해주신 게 너무 맛있어서. 뭘 그래. 전문점이 더 맛있지.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한 그릇 다 비운 거. 저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밥 한 그릇 다 먹었잖아요. 어머님이 제 다이어트 책임지세요. 너무 맛있어서 완전 밥도둑이에요. 막 그럽니다. 저는 여태까지 잘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어머님 음식 입에 안 맞아서 깨작깨작 먹는 사람을 만들더라고요. 또 한 번은 어머님이 친구분들과 여행 갔다가 오시면서 명품 스카프를 사오셨는데요.
선물 챙겨주신 게 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목 언저리가 갑갑하면 두통이 와서 평소에 목도리도 안 하고 목티도 잘 안 입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주신 것도 자주는 못하고 잘 챙겨두었죠. 그런데 형님은 시댁 갈 때마다 스카프를 하는 겁니다. 옷에 안 어울려도요. 그러면서 어머님 앞에서 스카프가 동서 스타일은 아닌가 봐. 메고 다니는 걸 한 번도 못 봤어. 스카프 안 좋아하니? 아니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제가 예전부터 목에 뭘 하는 걸 좀 갑갑해 했거든요. 그래서 목티도 못 입고 목도리도 못 해요. 그러니? 괜히 스카프로 사줬네. 어머, 정말? 너무 아깝다. 어머님이 며느리 생각해서 일부러 사오신 건데. 그러면 큰애 네가 해라. 작은애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저야 좋죠. 근데 어머님이 일부러 사오신 건데 그래도 되나? 작은애는 못한다고 하니까. 너는 스카프 잘하잖아. 그럼요. 이거 보세요, 어머님. 하도 많이 써서 벌써 때 탔어요. 어머님이 너무 예쁜 거 사주셔가지고. 저 요새 이거 맨날 하잖아요. 잘 어울린다. 너는 선물해줄 맛이 나. 어머님이 너무 예쁜 것만 사오시니까요. 하더라고요. 저는 어색하게 미소만 지으며 있었죠. 이상하게도 형님은 어머님 앞에만 가면 저런 식으로 구는 겁니다. 왜 저러시지 싶으면서도 너무 교묘하게 저를 견제하니까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저만 예민한 사람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형님이 정말 어머님이 너무 좋아서 저렇게 하는 거면 뭐가 문제겠나요? 문제는 제 앞에서는 형님이 어머님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형님은 출장 메이크업 사다 보니까 따로 본인 가게나 스튜디오가 없었는데요. 자기도 이제 떠돌이 생활 청산하고 싶다고 샵을 하나 내고 싶다더라고요. 그런데 아주버님도 사업을 하시는데 그 사업이 영 변변치가 않아서 돈이 별로 없으신 듯 했습니다. 결국 형님은 어머님에게 그 뜻을 내비쳤고 어머님은 형님을 위해 샵을 하나 내주기로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살짝 마찰이 있었던 게 형님이 원하는 동네와 건물은 세가 너무 비싼 곳이었어요. 물론 비싼 만큼 주변에 잘 사는 사람도 많고 유동인구도 더 많겠지만 어머님은 그건 좀 무리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거기보다는 좀 세가 싼 동네와 건물을 추천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메이크업은 입소문도 중요하니까 실력이 좋으시면 멀리서도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추천하신 곳도 나쁘지 않아 보였는데 형님은 거기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이 돈 대주시는 분이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로 결정을 했던 모양인데 형님은 어머님 앞에서는 말 못했던 불만을 제 앞에서는 털어놓으셨죠. 어머님 앞에서는 감사하다. 앞으로 내가 정말 열심히 하겠다. 어머님밖에 없다.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 앞에서는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형님 샵 오픈했을 때 놀러 가니까 진심을 얘기했습니다. 형님, 샵 내부도 너무 예뻐요. 인테리어 싹 하신 거죠? 깔끔하고 너무 예쁜데요? 인테리어 예쁘면 뭐해. 목이 별론데. 목이 왜요? 여기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뭐가 괜찮아. 이 동네 메이크업 받으러 온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어. 끼케 행사했을 때나 받으러 오겠지. 부자 동네 가면 그냥 모임 있을 때도 받으러 온단 말이야. 회원권 끊어서. 어중이 떠중이들 받아봤잔데. 진짜 동네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짜증을 팍팍 내시는 겁니다. 어머님 앞에선 너무 감사하다고 절이라도 올릴 것처럼 하더니 어쩜 저렇게 사람이 다르지 싶더라고요. 형님은 메이크업 샵도 하고 속눈썹 펌이나 연장 샵도 같이 한다고 했고 저도 간 김에 속눈썹 펌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누워서 받다 보니 형님이 은근하게 어머님 욕을 하면서 저한테도 어머님에 대한 뒷담을 유도하는 겁니다. 동서도 이제 결혼했으니 느끼겠지만 우리 어머님 좀 깐깐하고 쫌스러운 면이 있잖아. 그치 않아? 어머님이요? 아직 잘 못 느껴?
가게도 그래. 이왕이면 목 좋은 데서 해야 잘 된다고. 이런 메이크업 샵은 더더욱 그런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도 그저 싼데. 싼 거 찾을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는 건데 가만 보면 돈 많은 척 하면서 은근히 개털이라니까?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이 이런 가게도 차려주셨는데 어쩜 저런 소리를 하나 싶어서 놀랐죠. 그런데 형님은 자꾸 동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막 그러는 겁니다. 거기다 대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할 수도 없고 저도 어정쩡하게 대답했죠. 네. 저번에 어머님이 동서 험담한 거 알아? 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어머님이요? 뭐라고요? 심한 건 아니고 동서가 음식 잘 못하잖아. 간도 못 맞추고. 너무 곱게 자라서 이런 거 못한다고 막 그러시던데? 그 말 뜻이 뭐겠어. 둘째 아들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겠네. 그 뜻이지 뭐. 동서한테는 그런 얘기 전혀 안 하시지? 네. 우리 어머님이 그래. 앞에서는 점잖은 척 고상한 척 하시는데 사실은 은근히 남 뒷담도 잘하고 사람 평가하고 밑으로 보고 그런다. 아직은 동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지만 좀 살아봐. 다 느껴져. 특히 나처럼 사람 상대하는 직업 가진 사람들은 더 잘 느껴져. 우리 어머님 같은 사람. 내가 겉으로는 맏며느리니까 어머님한테 잘하지만 사실은 나도 섭섭한 거 많아. 라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험담하는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 안 해, 동서? 기분 안 나빠? 어머님이 동서 욕했다니까. 은근히 자주. 하면서 자꾸만 대답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 건 좀 어머님이 좀 어머님한테 그런 면 있는지 몰랐지? 네. 듣고 보니 놀랐지? 네. 그것 봐. 결국 며느리들끼리 뭉쳐야 된다니까. 그러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형님하고 너무 가까이 지내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어머님 앞에서 보이는 모습과 제 앞에서 보이는 모습이 너무 천지 차이니까요. 그리고 나도 말조심 해야겠다. 내 뒷담도 엄청 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남편한테 살짝 흘린 적이 있어요. 형님 좀 앞뒤가 다른 사람 같지 않냐고요. 하지만 저희 남편은 전혀 모르더라고요. 오히려 형수님 성격 좋고 싹싹하지 않느냐고 형님 편을 드는 겁니다. 시댁에서 형님이 얼마나 평판이 좋은지 알았기에 저도 섣불리 얘기하지 않고 다만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말자 결심했죠. 그래서 형님이 사적으로 연락하고 자주 놀러 오라고 해도 둘러대서 거절하거나 가볍게만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형님하고 얘기할 일이 있어도 절대 얘기하지 않고 형님 얘기만 일방적으로 들어드렸죠. 괜히 제가 말 보태면 와전시켜서 어머님에게 전할 것 같더라고요. 형님은 자기가 사람 대하는 직업이라 척 보면 척이라고 하지만 그건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시 컨설턴트 일 하면서 정말 다양한 학부모님들 상대하고 상담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저도 형님 같은 사람한테는 절대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도 몸소 느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좀 흘렀는데 형님네 메이크업 샵은 장사가 잘 안 됐습니다. 호기롭게 샵을 열긴 했지만 정작 출장으로만 매출이 조금 나오고 샵 손님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샵이 있으나 마나 하고 파리만 날리는 거죠. 사실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형님이 엄청 실력이 뛰어나거나 하시진 않아요. 메이크업도 워낙 유행에 민감하다 보니 트렌드를 잘 쫓아가고 새 제품도 많이 써보고 해야 되는데 형님 하시는 스타일이 제가 봐도 좀 옛날 스타일이고 막 세련되지는 않더라고요. 새로운 것도 잘 안 배우려고 하시는 것 같고요. 하지만 형님은 본인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샵의 위치 때문에 잘 안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위치만 좋았어도 원래 생각했던 그 동네에서만 했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잘 됐을 텐데 하면서 은근히 어머님을 원망하는 것 같았죠. 그래서 어머님에게 다시 얘기했던 것 같더라고요. 샵을 옮기고 싶다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죠. 어디서든 네 실력이 좋으면 잘 되는 거라고. 거기에 차려준 것도 나로서는 쉬운 일 아니었다고. 인테리어까지 다 하고 들어갔는데 가게를 옮긴다는 게 쉬운 거냐면서 거기 차려줬으니 자리를 잡는 건 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라고 하셨다더군요. 어머님 말씀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어머님이 가게 계약금, 보증금 내주시고 인테리어까지 해주셨으면 해주실 수 있는 건 다 해주신 거죠. 하지만 형님은 계속 어머님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솔직히 도와주고 싶어도 이제 돈이 없다고, 너네 집 산다고 2억 보태주고 네 가게 차려준다고 남은 돈 다 대주지 않았느냐. 나도 이제는 가진 거 이 집 하나밖에 없다 라고 솔직히 얘기하셨대요. 어머님 딴에는 가진 거 다 털어서 해주신 거죠. 그런데도 형님은 어머님이 돈이 더 있는데 속인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내가 며느리로서 그렇게 잘했는데 집 담보를 받아서라도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게 너무 뻔뻔해서 저도 좀 놀랐죠.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이 저한테 SNS 홍보용 사진 찍어야 된다고 속눈썹 펌 공짜로 해줄 테니까 눈 모델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만나자고 해도 너무 거절을 많이 했다 보니 한 번은 가야겠다 싶어서 결국 갔죠. 그렇게 누워서 속눈썹 펌을 받는데 눕자마자 형님은 막 어머님 욕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네네 하면서 들어만 드리고 있었고요. 그런데 형님이 근데 동서, 그거 알아? 뭐요? 나 요새 그 책 읽거든? 일본 작가가 쓴 건데 100일의 기적이라고. 원하는 소원을 100일 동안 100번씩 적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그래요? 근데 100일 동안 100번씩 쓰는 게 쉽나? 어렵지. 쉬운 일이 아니니까 소원도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형님은 하고 계세요? 좀 팔 아프긴 한데 해보고 있어. 미신 아니고요? 아니라니까. 해보고 소원 이루어진 사람도 많대. 내가 해보고 맞는지 아닌지 알려줄게. 아, 네, 알려주세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어머님 진짜 짜증나지 않아? 동서, 근데 내가 이런 얘기하면 항상 대답도 제대로 안 하네? 혹시 나중에 어머님한테 일러 바치려고 그러는 거야? 네? 아니요, 제가 왜? 그래, 일러 바칠 것도 없잖아. 내가 뭘 했다고. 그리고 어머님이 동서 말을 믿겠어, 내 말을 믿겠어. 그치? 라는데 이상하게 소름이 돋는 겁니다. 형님이라서 어쩔 수 없이 지내긴 한다만 이 여자 진짜 이상한 여자구나 싶기만 했죠. 다음부터는 홍보 모델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줘야겠다. 진짜 거리를 두자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속눈썹 펌이 끝나고 형님은 화장실 갔다 올 테니 거울 좀 보고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원장 사무실로 들어가 거울로 속눈썹 펌이 잘 됐는지 살펴보고 있었죠. 그런데 문득 옆에 보니 책상 위에 형님이 적으시는 노트가 있고 거기 펜이 끼워져 있는 겁니다. 아, 이게 아까 말하신 100일 노트인 건가 싶었죠. 그래서 정말 무심코 그 노트를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노트를 열어본 저는 너무 놀라 노트를 떨어뜨렸어요. 그 노트에는 빽빽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우리 시어머니는 내년에 교통사고로 죽는다 라고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고 공포 영화를 봐도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소름 끼치는 문장이 한 면에 빽빽히 적혀 있는데 앞장을 넘겨보니 거기에도 빽빽하더라고요. 10장도 넘는 페이지에 그 저주의 글을 적어 놓은 거예요. 세상에 진짜 미친 여자구나 싶고 소름이 가시지를 않는 겁니다.